네, 기출문제 가장 최근 82회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 시험부터 할 거고요. 최근에 합격률이 발표가 됐는데 82회는 33.93%, 반올림해도 34%인데 최근 시험 중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39도 있었고 46도 있었는데 물론 78회 가장 이제 79회는 34%고 78회는 19.9%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보통 그전 한 몇 년치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이런 시험에서도 약간 난해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좀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조금 평균 정도의 수준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다음은 당좌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바로 동전, 지폐 외에 자기압수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을 다 현금으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은행에 가면 요구하면 바로 주는 거. 그래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다 들어가고요. 현금성 자산은, 자, 그 취득 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우리가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러면 거의 현금과 가까운 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다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는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주죠. 현금이고요.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결산일이 2018년 12월 30일인 기업이 2018년 9월 30일에 취득한 금융상품으로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9년 3월 31일이 만기일인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취득 당시는 이때거든요. 이때 취득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만기일은 언제예요? 2019년 3월 31일. 그러면 6개월이 됩니다. 자,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핵심 내용을 적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요건이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 자, 이랬을 때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은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정답이 되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유동성 판단, 자금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된다라는 뉴스에 나오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현금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느냐.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0년 동안 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졌다 그랬죠. 100조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산업재산권 당연히 무형자산이죠. 특허권. 그 다음에 4번 먼저 할게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 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가 있고요. 연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제품 개발 단계로 넘어갑니다. 연구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거의 성공 단계예요. 시제품 개발도 하고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기 직전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 인식 요건 이거 판매하면 돈 되겠다 라고 충족할 경우에 그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봅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의 폴더블폰 이제 만들고 있죠.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개발 단계입니다. 이미 시제품이 나와서 전시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들어가는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보고요. 근데 3번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영업권의 기준은 우리가 자산으로서 무형자산으로서 기록하려면 외부에서 구매한 것, 구입한 것만 영업권으로 인정해 줍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했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3년 전에 개업해가지고 3년 딱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우리 권리금 받아야 되겠어. 그런 경우에 이게 권리금, 단골 고객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영업권이나 자산으로 적겠다. 기업회 기준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법인인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가지고 갈 때 영업권을 뜩 집어넣었어요. 자, 뭐 10억. 그러면 이걸 자산으로 인정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자의적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 영업권 이거 넣어도 된다 그러면 뭐 10조 넣고 은행에서 대출 뭐 5조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산을 부풀리게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우그룹이 몇 조 원을 분식회계를 해서 부실 대출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나 은행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내부적으로 돈 준 거는 상관없어요. 돈이 나갔으니까. 그건 자산가치로 인정을 해주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절대 기업회계 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자, 우리 매출액, 매출원가 있죠? 그럼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공식에 들어가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 그래서 판매한 기간에 그에 따른 판매된 재고자산은 원가로 인식을 해서 매출총액을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2번, 3번, 4번 잘 보세요. 재고자산이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발생하는 감모 손실. 근데 이게 정상적이다 또는 비정상적이다. 자, 핵심은 핵심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 포함해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정상적인 비용이야. 해서 매출 원가의 비용으로 하고요. 비정상적이다. 그거는 영업 외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여기 3번 보면 감모 손실이, 감모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게 제주도에 감귤들 따면 창고에다가 저온 저장고에 놔두는데 나중에 몇 달 지나면 이게 껍질이 물렁물렁해져요. 주름이 생겨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과일은 다 무게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 매출 원가에 더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비정상적인 거 있죠. 이거는 창고 보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썩어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매출 원가, 원가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영업 외의 비용으로 분류합니다. 영업 외의 비용으로.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따로 적는 거죠. 자, 문제는 평가 손실입니다. 평가 손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시세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 손실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로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죠. 비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평가 손실은 다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수익의 인식 기준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의 인식 기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용역이 제공, 그 중에서도 재화의 판매, 용역이 제공. 용역이라는 거는 서비스, 뭐 이런 임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1, 2, 3, 4에서 인식 기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수익이 인식으로 본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을 이용한다. 그러면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또는 뭐 호텔을 이용한다만 했을 때 3박 예약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1박이 얼마 금액이 딱 나오죠.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짜로 재워주지는 않죠.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행률을 신뢰성 측정할 수 있다. 1박하고는 도저히 뭐 급한 일이 생겨서 나머지 이틀은 취소하겠다. 저도 이제 해외 배낭여행 갔을 때 취소를 해보니까 돼요. 자, 진행률을 1박, 2박, 3박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요. 뭐 3박 하면 하루 공짜 뭐 요즘 이런 광고도 나오는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해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다. 이 손님을 받아서 1박, 2박, 3박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도 갈아야 되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기타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자,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찾으라 그랬죠.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이 제공이나 자산이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때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호텔 요금 얼마 뭐 이렇게 하듯이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가 아니죠. 있어야죠. 제공 성과, 숙박비 받는 거.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받은 돈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정상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때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면서 수익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엉투당또 하는 말이 나와서 잘못된 거고요. 이자 수익은 은행에 돈 보통 계획 통장 넣어두면 이자가 생기죠. 자, 이자는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우리 사채할 때 많이 썼죠. 액면 금액하고 실제 시장 이자를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요.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우리가 갖고 있던 봉고차하고 저 회사 갖고 있던 뭐 다른 차하고 우리 바꿀까? 성격이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해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동종 자산 간의 교환. 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 수익의 인식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다 틀린 것 찾으라 문제만 나왔어요. 자,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증권, 채권, 앞글자, 뒷글자.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2번 보기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하는 건 실현되지 않은 이익. 뭐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12월 31일 날 결산 시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하죠. 평가를 했더니 우리 갖고 있던 주식이 올랐어.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여유자금을. 그래서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실현된 건 아니에요. 팔아야 돈이죠. 요즘 뭐 부동산 뭐 말이 많은데 팔아야 내 돈이지 팔리기 전엔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은 평가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이거 개념과목 및 적요 등록 이런 시험 볼 때도 항상 켜놓으라 그랬죠. 컨트롤 F 눌러서 요거 딱 입력하면 찾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905번은 영업의 수익이다. 뭔 말이에요? 단기손익 항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 보기 3번 봐요. 매도가능증권 미실현 보유손익 아니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또는 손실이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검색했더니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자, 요건 요령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채권입니다. 다른 주식 같은 데는 없는데 채권 같은 데는 만기일이 있어요.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채권도 우리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 없어.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그리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샀거나 영향력을 주게 샀다 그러면 그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그래서 4번은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요게 틀린 거죠. 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 자, 이거 도표가 여기 3번하고 4번 사이에 있습니다. 조업도, 다른 말로 생산량, 그 다음에 총 원가.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되죠. 많이 생산할수록 많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변동비, 지금 변동비에 관한 말이니까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재료비죠. 많이 생산할수록 재료비도 그만큼 똑같이 늘어납니다. 자,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단위당 원가,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10개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하나당 재료비는 똑같다. 김밥 만드는 김밥 천국을 보면 김밥 하나를 만드는 10개 만들든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는 똑같아요. 재료비는. 자, 일정하다. 맞는 말입니다. 변동비 총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맞죠? 아까 이 그래프. 김밥 10개 만들 때 100개 만들 때 그러면 10배가 늘어났죠. 총 원가는. 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재료비가 10개 만들다가 100개 만들면 재료비 가격이 물론 대량으로 구매하면 쌀 수는 있는데 그런 변수를 빼고, 자,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거는 임차료 같은 고정비에 대한 겁니다. 자, 집세가 1,000원이에요. 10개 만들면 1,000원 나누기 10개 하면 100원. 근데 김밥을 100개 팔았어요. 그럼 1,000원 나누기 100개 하면 10원. 뭐예요?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들죠. 임차료. 이거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4번은. 그래서 잘못된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가 아니에요. 제조 원가 구하려면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제품 계정에 나와야 됩니다. 자, 제품 계정. 기초 제품 재고에 1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제조 원가. 자,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 완성된 거 50만 원. 그래서 총 팔 수 있는 건 60만 원입니다. 자, 근데 기말 제품이 20만 원이 있어요. 기말 2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팔렸다는 소리죠. 그래서 차변대변 똑같고 팔리면 40만 원이 판매된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개별 원가 계산이 특징이 아닌 것. 자, 종종 나오는 문제죠. 종합 원가 계산하고 개별 원가 계산 섞어서 출제하기가 딱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표를 한번 볼까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교재 요 표가 있죠. 여러 종류의 제품, 조선, 항공기, 우리나라 조선 다시 1등이 됐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배 하나하나, 아파트 한 동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데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정유, 제지, 식품가공업, 뭐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거 대량 생산하는 거.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제조 지서별, 제품별로 너는 여기 가서 작업해라, 만들어라. 배 한 척 만드는데 뭐 한 2년씩 걸려버리고 그러죠. 대상별 원가 계산하고요. 원가 집계는 각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합니다.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니까 공정별로 원가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개별 원가 계산 특징이 아닌 것, 그럼 종합원가 계산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하고 선박 제조, 제조 지시서, 특정 제품 만들어라. 제조 지시서 통해서 개별 제품별로 제조를 지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작업 원가표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제조 원가가 집계됩니다. 배마다 이제 톤수라든가 기능이 다 다르니까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된다. 이거 아까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거죠. 그래서 4번이 스파이입니다. 4번이 정답되고요. 자, 이번 82회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구하라는 거, 자, 완성품 환산량, 뭐 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 다음의 자료를 통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완성도 50%에 다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제품 원가. 제품 원가를 구하려면은 그전에는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자, 기초 제공품 원가, 재료비, 가공비 각각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제조 원가 여기 다 있어요. 기초 2개 더하면 18만 원 있습니다. 단기 제조 원가 2개 더하면, 자, 요거는 18만 원. 이렇게 하면 26만 원. 26만 원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기말이죠. 기말 자료가 없습니다. 기말이 있어야 요거 2개 합치면 40 얼마예요? 4만 원. 기말 재고액 금액만 알면 요거 빼면 나머지가 단기 완성품, 제품 원가, 완성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제공품 계정으로는 못 구합니다. 통상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걸로는 못 구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물량 흐름 보겠습니다. 기초 100개 완성도 50% 해서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착수 500개, 그리고 완성 400개, 기말 200개. 맞죠? 2개 더하면 600개입니다. 600개에서 400개를 빼면 미완성. 근데 이게 완성도는 6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료비 가공비, 단기 재료비 가공비. 그래서 재료비 총 투입된 거는 18만 원. 가공비는 기초하고 단기 투입된 거 2개 더하면 26만 원. 자, 요렇게 이제 투입이 된 걸 가지고,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를 모르니까 이제는 완성품 환산량을 해서 그 환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에 투입된 단가를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제품 원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완성품 환산량. 우리 완성품 환산량 공식에 맞춰서 평균법, 선입선출법 했었죠. 그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자, 몇 개예요? 완성품 수량 400개. 자,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기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환산량. 자, 우선 재료비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400개에다가 기말 제공품 수량이 200개입니다. 근데 재료비는 완성도 50% 시점에 다 투입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성도는 100%로 봅니다. 400개 플러스 200개.
그러면 제로비 완성품 수량은 600개. 제로비는 전량 다 투입된 겁니다.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제로비는. 그 다음에 가공비. 자, 완성품 수량 400개 똑같아요. 플러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자, 월말 제공품이 200개인데 완성도가 60%예요. 곱하기 하면 120개죠. 자, 요 120개는 200개 곱하기 0.6 한 겁니다. 그러면 몇 개예요? 520개. 가공비는 완성된 거 400개에다가 미완성된 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했을 때 520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평균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뭐를 뺀다? 월초 제공품 환산량을 뺍니다. 근데 그거는 필요 없죠. 평균법이니까. 자, 그러면 제로비는 총 완성된 걸로 미완성된 것까지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서 봤더니 제로비는 완성된 걸로 총 600개인데 제로비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18만 원이죠. 18만 원 나누기 600개 해봐요. 그러면 개당 제로비가 나옵니다. 제품 하나다. 그럼 얼마요? 300원? 자, 맞죠? 그 다음에 가공비 26만 원 총 들어갔어요. 가공비가 기초와 단기 26만 원 들어가는데 자, 가공비는 520개입니다. 나누기 520개. 완성으로 환산한 수량으로 총 들어간 가공비를 빼면 완성된 제품의 가공비가 개당 얼마 들어가는지 나오죠. 26만 원 나누기 520개 하니까 500원 나옵니다. 자, 그럼 완성된 제품에는 재료비가 자,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300원 들어가고요. 가공비가 500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완성된 제품에는 총 개당 800원. 완성품에는. 근데 완성품은 몇 개예요? 400개. 그러면 800원 곱하기 400개. 400개 하면 4832, 32만 원이 완성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자, 32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좀 까다로운 문제를 좀 했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다음 중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자, 공손품은 폐기되거나 정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이 불합격품.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품. 자, 그게 공손품에 대한 정의가 맞습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죠. 자, 공손품도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능률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공손을 말하는 겁니다.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그 작업 관리자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비정상 공손이 허용한다는 품질 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이 일정 비율로 정한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100개를 생산하는데 합격품이 99개, 99% 나오고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1%는 비정상, 불량품 비율. 이게 정상, 우리 1% 정도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잘했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 공손을 허용하는 회사는 없어요. 야, 원래는 비정상 공손을 5%, 3% 이내로 줄여봐. 아니죠. 100% 합격하면 좋은데
최대한 목표는 1% 이상 만들지 마라. 품질검사에 합격을 99%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비정상 공손 몇 %까지는 뭐 줄여봐라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품질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이 일정 비율로 정한다는 건 정상공손입니다. 정상공손의 허용 한도입니다. 비정상공손이 아니고. 그래서 말을 앞에 바꾸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제 부가세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합계액이 그러니까 매출액 플러스 부가세 4,8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어떤 업종은 너네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제가 안 돼. 간이과세제는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자, 간이과세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죠? 식당입니다. 식당. 자, 그래서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 식당은 이거 배제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요. 큰일 납니다, 이건. 근데 적용 배제 업종은 광업, 도매업, 이 사람들은 영세업자로 볼 수 없죠. 제조업, 단, 과자, 밀가루, 양복점, 양장점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여기는 많으니까 요거 제외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업 안 되고요.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이 사람들 간이과세자를 해주면 탈세 엄청나게 할걸요. 자,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업종입니다. 대부분은 음식점업 이런 쪽 영세업자들 그래서 1번이 배제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음식점업이 되겠습니다.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항목.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법인세법이 아니고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을 말하는 건데 사업소득은 거의 여기서 말하면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이 생겼어요. 지금 100만 원이 생겼어. 매출액이. 근데 매출액, 판매 금액을 다 수익으로 보지는 않죠. 여기서 몇 가지는 빼줍니다. 그 빼주는 게 바로 요 필요경비입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책을 한솔에서 판매하지만 인쇄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인쇄사에 돈을 줘요. 그런 거는 비용으로 빼줍니다. 택배로 발송하는 우체국 택배 비용, 요것도 빼주고. 근데 필요경비에 다 빼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만 빼주냐면 요거 제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여기까지는 빼주는데 사장님 월급 안 빼줍니다. 법인은 빼주는데 개인사업자는 안 빼줘요. 종업원들 급여, 직원들 급여는 당연히 빼줘야죠. 그거는 수익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매출액 중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 급여, 그 다음에 공공요금, 뭐 전기세, 임차료 뭐 이 정도 증빙서류가 다 구비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빼주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매출액이 한 3억 이상 되면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5억 넘고 과세표준 경비 몇 개 다 기본적인 것만 빼주니까 매출액이 5억 과세표준이 5억 넘어가면 세금이 42%입니다. 그럼 버는 거에 42%를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3억 이상 되면 대부분 법인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산입되는 항목 이 네 가지 중에 면세사업자, 아까 출판사 이야기했죠.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인쇄사에서 책을 인쇄해가지고 올 때 부가세까지 다 줍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가세 환급 못 받습니다. 불공 알고 있죠? 불공.
세금을 돌려받지 공제하거나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증빙서류는 있잖아요. 돈 준 증빙서류는 인쇄사에. 대신에 세금, 부가세, 환급은 못 받지만 대신에 필요 경비로 해서 요거를 과세표준에서 차감은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거, 포함되는 거, 예, 매입세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면세 사업자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면 부가세 금액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일단 나왔어요. 근데 2번 업무와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이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뭐 이자, 선급비용 이런 거 개인 사업자에서 요거는 필요 경비로 빼주지 못합니다. 불확실하고 이런 법인에서나 혜택을 받지 자 이런 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건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필요 경비로 처리하며 공제받을 수 있다 해서 부가가치세 항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자, 퇴직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뭐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있어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하니까 종합소득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어느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교재 313페이지에 보면 과세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매년 받을 수 생기는 것들인데 퇴직, 직장을 뭐 1년에 한 번씩 퇴직하는 거 아니죠. 양도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별도로 분류과세입니다. 그때 그냥 계산하고 끝납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이 있을 때인데 그중에서 얘만 왕따예요.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얘는 분리과세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입니다. 이자, 배당 요거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고 2천만 원 이상이다. 아, 그럼 종합소득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추면 분리과세 따로 은행에서 이미 다 내고 그냥 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신고하면 끝이에요. 종합소득 신고 안 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연금 받는 사람들은 또 분리과세고 기타 소득 뭐 복권 당첨되면 딱 분리과세 해버리잖아요. 자, 종합소득 신고 안 하고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자, 봅시다. 종합소득 신고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이거 아까 밑에 있었죠.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 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어요. 얘는 당연히 아니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만 신고하면 돼요. 종합소득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2천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이거 2천만 원 안 돼요. 분리과세입니다. 얘는 이자소득. 이거 그러면 요거는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보니까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4번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항목이고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영세는 해외 수출, 직접 수출, 간접 수출 다 포함됩니다. 자, 국내 거래도 이거 간접 수출이죠. 자, 수출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내 수출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매선세는 발행해야 됩니다. 자, 이건 맞고요.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자,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 아까 부가가치세 요거 환급받을 수 없다 그랬죠. 단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수는 있다 그랬고,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고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차라리 영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면세 포기할래. 대신에 너네 포기하면 3년 동안 돌아오지 못해.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가 부가세 면세 아예 신고를 안 하니까요. 대신에 3년간은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아, 면세품을 수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싶어요?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오로지 면세만 적용이 되고 영세는 안 됩니다. 부가세 요거 0% 영세율 적용해서 부가세 환급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면세사업보다는 영세로 가는 게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고 좋아. 그럼 면세사업 포기하면 됩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오로지 면세만 적용하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요.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세 면세 재화는 면세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되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거고, 그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면세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과세표준 금액. 다음 자료는 2018년 2기 확정신고기간 11, 12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세금계산서 발급 제품 매출한 게 1억 원입니다. 근데 얘 3개가 있어요. 요거를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제 요 문제가 있는데, 교재 요거 있죠. 중간에 이게 오타가 있어서 매출 할인 막 게시판에 글들 많이 올라왔는데, 매출 할인 여기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공급가의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이 대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이러한 것들도 그 매출액에 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장기 할부 판매 이자 같은 거 여기 다 매출액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러한 항목들은 포함하지 않는 것 차감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됐다면 차감할 것. 연체이자, 국가보조금, 뭐 봉사료. 안 들어갔으면 뭐 차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감하지 않는 것.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도 안 되고 차감도 안 되고 그냥 완전 중립입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요. 여기 판매장려금. 왜 본사에서 각각 지사에 또는 대리점에 프랜차이즈 그 각각의 대리점에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 팔면 장려금을 줘요. 그런 거는 판매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또는 들어갔다고 뭐 빼거나 이러지를 않고 아예 얘는 따로 놉니다. 단 조건이 돈이어야 됩니다. 뭐 뒤에 판매장려금 들어가는데. 근데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본사에 물품을 줬다. 제품 또는 상품을 준다. 이거는 판매로 봅니다. 간주 봅니다. 판매. 그래서 현금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면 가감하지 않지만 제품 또는 물품으로 주면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판매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네 판매했으니까 세금 내.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튀어나왔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1억이었습니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200만 원이 여기 들어갔어요. 자,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과세표준 매출액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이거는 더하거나 불포함됐으니까 뭐 손댈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자, 그냥 가감하지 않는다. 맞고요.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시가가 100만 원입니다. 불포함됐어요. 이거는 포함시켜야죠.
더해서 매출액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 100만 원만 여기다가 더해줘요. 그러면 1억 10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고할 금액.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2의 1호는 다 끝났고요. 대체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왔는데 몇 문제 정도는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약간 헷갈리는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실무시험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